예, 안녕하세요.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무역 실무 두 번째 시간으로 수출 프로세스의 이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수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그리고 각 순서마다 어떠한 요소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작은 한 건이라도 본인 스스로 모든 프로세스를 해보면은 이게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구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실 텐데요.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상태에서 아마도 이 강의를 듣게 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수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기는 본인이 직접 아주 작은 건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수출 프로세스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시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선적 서류들, 각종 서류들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무역에 있어서는 서류적인 부분이 중요하고, 서류로서 바이어와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서류로서 관세사와 서류로서 포딩 업체와 이렇게 서로 맞춰보고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프로세스에 있어서 그 서류들이 필수이고, 그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서류는 오퍼시트입니다. 1차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퍼시트는 견적서입니다. 견적서를 쿼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 수출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서류를 보시면은 ABC 트레이딩 컴퍼니, 한국에 있는 업체가 월마트, 여기 보시면은 월마트 있죠. 월마트에게 수출 견적을 한 내용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레퍼런스 넘버라고 해서 서류 번호가 있고요. 작성 일자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내용은 원산지 들어가고요. 누가 공급을 하는지, 포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인스펙션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제 조건입니다. 여기서 결제 조건이 견적서에서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50% 다운 페이먼트 바이 T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절반의 비용을 바이어는 주문과 동시에 TT는 아까 말씀드렸죠. 전신환 송금이죠. 온라인으로 송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잔금, 밸런스는 선적에 앞서서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결제 조건입니다. 즉, 50% 성금을 받고 셀러는 원재료를 사서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생산이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바이어에게 요청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 조건, 그 다음 나머지 기타 내용들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견적서에는 나오는 내용은 모델명이 나오고, 제품 사진은 필수는 아닙니다. 바이어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넣으면 좋은 것이고요.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이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고 어떠한 내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여기 보면은 손소독제 DC500이라는 모델이고, 면 마스크 RA12라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품 사이즈, 그리고 박스당 입수량이 있습니다. 박스당 입수량 한 박스에 몇 개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박스의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박스의 중량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왜 이러한 정보가 중요하냐면, 바이어는 견적을 받고 수입가를 계산할 때에 한국에서부터 해당 국가까지 수입 운임과 관세까지 같이 계산을 해서 이 제품을 해당 국가로 수입을 했을 때에 얼마에 팔면 적절할지, 그리고 이 가격이면 팔릴지 판단할 수 있도록 제품 견적과 함께 포장 정보도 함께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2차 시 끝부분에 수출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견적서에 우리가 단순히 견적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단가만 표시해서 바이어한테 보내기보다는 바이어한테
제품 사이즈와 카툰 사이즈, 그 다음에 입수량 그리고 중량까지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바이어는 가격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가 물어보기 전에 한꺼번에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바이어와의 소통이 더 빠르고 더 쉽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MOQ라고 해서 미니멈 오더 퀀티티, 최소 구매 수량입니다. 이 제품을 바이어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수량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시면 2K, 4K가 있는데요. 2K는 2,000개를 뜻하는 것이고요. 4K는 4,000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품,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2,000개 이상을 구매를 해야 진행이 가능하고 2,000개를 구매를 하면은 단가가 4.5불이고요. 그리고 4,000개를 구매하면은 4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코텀즈인데요. 어떤 인코텀즈 거래 조건을 표현했는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FOB 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OB 부산은 수출자는 제품을 생산해서 부산항까지 운반하는 그 비용까지 부담을 하게 되고 부산항 이후의 일들은 바이어가 모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출가를 산정하실 때 이 견적서를 만드실 때는 단순히 제품에 들어가는 비용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에서부터 부산항이나 인천항까지 보낼 때에 국내 내륙 운임까지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이 견적을 내셔야 됩니다. 간혹가다 처음 수출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들을 간과하고 물류비를 빼먹고 나중에 바이어에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이어들은 말을 번복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이 서류로서 문서로서 왔다 갔다 한 것에 다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바이어가 우리를 또 신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체크하셨다가 진행을 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Purchase Order, 즉 발주서입니다. 바이어가 보내오는 오더장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 한국에 있는 ABC 트레이딩 컴퍼니에게 내가 이렇게 주문을 하겠다, 발주를 하겠다라고 보내온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샘플로 만든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바이어가 어떤 것들을 주문을 할지 그런 것들이 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이어가 예상하는 납기 기간을 이렇게 명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사전에 바이어와 협의를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생각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큰 바이어와 거래를 할 때는 만약에 이러한 납기를 못 맞추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납기 부분은 가능한 여유 있게 잡아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로포마 인보이스입니다.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앞서 설명드린 견적서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그 견적서를 받은 바이어가 오더장을 보내오고 그 오더장을 받고 나서 셀러가 바이어에게 최종적으로 이 오더가 성립이 되었다, 이 오더를 진행하겠다라고 확인해주는 최종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ABC 트레이딩 컴퍼니가 월마트에게 보낸 프로포마 인보이스죠.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처음 보여드렸던 오퍼시트와 양식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최종적인 확인, 최종적인 확인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품은 실리콘 샐러드 집게이고요. 1,000개, 그리고 1,000개 단가는 6.8불, 그리고 1,000개를 했을 때 6,800불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인코텀즈 FOB 코리아 포트. FOB 코리아 포트라고 표현을 한 것은 FOB 부산이 될 수도 있고 FOB 인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오더가 확정되었으니까 바이어에게 결제를 요청을 해야 되겠죠. 결제를 요청할 때 은행 정보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은행 정보는 여러분들이 외화 계좌를 오픈하셔서 해당 거래은행에 외화 거래 정보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스위프트 코드인데요. 스위프트 코드를 통해서 바이어가 우리 한국으로 돈을 보내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서류가
프로세스가 있고 이제 수출 및 통관 프로세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되기 전까지 물론 바이어와 오프라인 상에서 전시회로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게 되겠죠. 또는 온라인 상에서 바이어를 만나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거래 조건들이 협의가 되고 수출 단가가 확정이 되면 계약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계약 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사전에 바이어 측에 요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 오더를 진행함에 있어서 바이어가 원사지 증명서를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예를 들어서 보험 서류를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서류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너희가 필요한 선적 서류, 해당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전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반드시 사전에 요청을 하셔야 되고요. 계약 체결이 되고 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바이어에게 보내서 성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성금 30%, 잔금 70% 또는 성금 50%, 잔금 50%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성금을 받으신 다음에 제품 생산을 시작하시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성금 요청을 해서 성금을 받게 되면 은행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우리 쪽에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입금 확인된 걸 보시고 제품 생산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제품 생산을 시작하셔서 이제 제품 생산이 완료가 되겠죠. 제품 생산이 완료가 되고 나서는 선적 서류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바이어에게 우리가 이렇게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적 서류, 여기서 선적 서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 리스트입니다. 왜 이것이 전달이 되어야 되냐면 이 선적 서류가 있어야지 바이어가 배 스케줄을 잡아서 수입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적 서류를 전달하고 나서 잔금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잔금을 요청을 하고 잔금 입금 확인이 되면 그때 선적 부킹을 하게 됩니다. 선적 부킹을 할 때에도 이 선적 서류가 필요한데요. 예, 선적 서류를 포워딩 업체에 전달을 해서 바이어와 협의한 날짜의 스케줄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출자가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수출 신고를 의뢰하고 그 다음 제품을 출고를 하게 됩니다. 이 출고라는 것은 부산항에 지정된 장소나 인천항에 지정된 장소까지 우리가 보내주는 것이죠. 그리고 서류 마감, 아까 클로징이라는 단어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서류가 이제 마감이 먼저 되고 그 다음 물건이 CFS 또는 CY에 입고가 됩니다. 입고가 되면은 이제 수출 신고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수출 신고가 끝나고 이제 서류도 끝나고 이제 물건도 클로징이 되면 이제 배가 이제 출항을 하겠죠. 배가 출항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물건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알려주는 BL, Bill of Lading, 선화증권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BL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 BL이라는 것을 먼저 발행을 하게 됩니다. 체크 BL이 나오면 바이어에게 먼저 보내서 바이어의 정보가 맞는지 아니면 수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오리지널 BL을 발급받아서 셀러가 포워딩에게 국내에서 발생한 물류 그리고 선적 서류 제반 비용들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되면 포워딩이 셀러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셀러는 이 BL을 바이어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계약 체결에서부터 이제 선적 서류 발송까지 모든 부분이 서류가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서류로 시작해서 서류로 끝난다. 그만큼 각각 요소에 중요한 서류들이 있고 그 서류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현지 유통 구조 및 수출가 산정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현지 유통 구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올바른 수출가를 여러분들이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이죠. 셀러 수출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바이어는 유통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우리가 그 거래를 하는 바이어들이 수입자인지, 디스트리뷰터인지, 아니면 온라인 리테일러인지, 아니면 스몰 리테일러인지 그것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00개를 구입해가는 바이어에게도 100불에 주고 10,000개를 구매하는 바이어에게도 100불에 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어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떠한 세일즈 채널을 가지고 있는지,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는지 그것을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견적을 주시기 전에 바이어가 수입자인지 아니면 스몰 리테일러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한 다음에 미리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 이 바이어는 어느 정도 수량까지 수입을 해갈 수 있겠다. 그것을 판단하신 다음에 그에 맞게 견적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출가를 산정할 때 많은 분들을 보면은 수출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보통 적절한 수출 가격은 일반 소비자 가격의 30%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수출을 할 때 경쟁력 있는 가격은 30%대로 잡아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10,000원에 팔리는 제품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면 이 수입자인 임포터 미국 바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이어에게는 10,000원짜리 물건을 3,000원대에 줘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은 바이어가 30불, 제가 미국 바이어에게 30불에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바이어는 이 물건을 30불에 구매를 해서 해상 운임과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수입 관세 그리고 부가세를 내고 나면은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40불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국에서 구입을 할 때는 30불이지만 미국에 도착할 때는 벌써 40불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40불을 받아서 디스트리뷰터에게 마진을 붙여서 50불에 넘기는 거죠. 50불에 넘기게 되면은 이 디스트리뷰터들이 직접 판매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아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50불을 받아서 그 밑에 있는 온라인 리테일러나 오프라인 리테일러들은 70불, 70불의 가격을 받아서 자기 마진을 붙여서 또 스몰 리테일러나 아니면 벤더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넘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는 한국에서 판매가 아까 100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00불과 비슷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출 가격을 산정하실 때 그 바이어가 임포터인지 아니면 온라인 리테일러인지 아니면 스몰 리테일러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스몰 리테일러입니다. 자기가 소량을 수입을 해서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한다고 보면은 굳이 30불로 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뭐 60에서 70불 정도로 납품을 하더라도 이 스몰 리테일러는 10불에서 30불 정도의 마진을 붙여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 수출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그리고 현지 유통 구조 그리고 수출가 산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서 바이어와 거래를 하실 때 바이어가 어떤 그 판매 채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을 먼저 하시기를 권해드렸고요. 그리고 수출가를 산정하실 때 바이어가 얼마나 팔 수 있는 바이어인지, 즉 얼마만큼 수입을 해서 얼마만큼 많은 단계의 그 밑에 있는 본인들의 고객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바이어인지 체크를 하셔서 수출가를 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출 프로세스와 현지 유통 그리고 수출가 산정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 바이어 발굴하는 방법과 거래 제안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